이번 시간에는 가공식품을 개발할 때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갖고 개발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다룬 바 있듯이 가공사업화의 A, B, C, D 중에 A단계 상품기획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주로 5단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원료의 특성을 조사한다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앞서 다룬 바 있는 것처럼 원료별로 이것이 곡류냐, 두류냐, 또 과일이냐, 채소냐에 따라서 그 원료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공의 방향들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A1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와 관련된 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게 매우 의미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시중에 있고 또 그거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이면서 또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 트렌드, 또 구체적인 어떤 제품들을 조사하고 시장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가 A2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유형별로, 원료별로, 유형별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는 작업을 해봤죠. 그 작업은 식품 공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전에서 어떤 유형을 갖고 할 거냐를 정하고 그때 유형을 정할 때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개별 유형의 제조 가공 기준인과 그 제품이 최종적으로 시켜야 되는 품질 규격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A3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 요소 기술들이 무엇인가, 그 가공 기술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료라면은 추출이냐, 착즙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거고요. 건조라면은 열풍 건조냐, 동결 건조냐, 이런 건조 방법들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 과자, 빵이나 떡을 찔 때는 과자 같은 경우는 구운 과자, 베이킹 공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유탕 처리 공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등등의 이런 가공 기술을 어떤 기술을 접목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뤄봐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맨 마지막에 A5에서는 차별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차별화 전략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예시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대상 제품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개발 단계에서 그때그때 차별화 전략을 만드는 게 좋겠고요.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소비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의 차별화 전략이 앞으로 4년, 5년 후에도 계속 유효한 차별화 전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원료의 융합 방법들 또 새로운 포장 기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차별화 전략을 주로 제가 개발했거나 또는 개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이 있어서 여러 차례 다뤘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원료의 차별화 부분이 가능하겠죠. 원료를 우리가 좀 다르게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원료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국내산이냐, 수입산 원료냐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원료의 구성을 보는 소비자들이 있죠. 특별히 첨가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첨가물이 얼마나 더 최소화됐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또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어떤 우리가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료 갖고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개별 원료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저는 원료의 차별화, 좁은 의미로는 원료와 원료의 조합이다 또는 융합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융합도 그래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료에 대한 차별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통이 가능한 제품은 어떤 형태로든 포장을 통해서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때 그 포장을 특별하게 다르게 한다라는 개념이죠. 이를테면 포장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또 포장 용기의 단순한 디자인뿐이 아니라 어떤 라벨링 수준의 디자인뿐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 또 포장을 뜯는 과정에서 섭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비자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해 주느냐 이런 관점에 포장의 차별화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료의 포장, 원료의 차별화, 포장의 차별화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원료는 시작이고 포장은 끝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차별화가 있어요. 즉 식품, 가공식품의 내용물의 차별화죠. 내용물의 차별화를 우리는 그런 여러 제품의 특성들을 우리는 하나의 단어로 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품질의 차별화를 꾀해야 되는데 이 품질의 차별화, 내용물의 차별화는 결국은 기술의 차별화로 가능한 것이죠. 원료를 단순히 바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포장은 외형적인 모습이죠.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의 차별화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원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껍질을 쓰지 않았는데 우리가 껍질을 씀으로 인해서 또 기대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일인 경우는 식이섬유를 버리고 우리가 안 먹고 쓰지 않았는데 껍질을 씀으로 해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거꾸로 속을 버리고 안 썼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적절한 가공 처리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의 컨셉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메인 가공 기술에 있어서도 어떤 프리미엄 가공 기술을 좀 써보는 것들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전형적으로 흔히 쓰는 가공 기술에다가 덧붙여서 새로운 가공 기술의 요소를 접목시켜 보는 것이죠. 음료를 가공할 때 추출이나 착즙을 쓰고 여과해서 살균하고 포장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공정의 어느 중간에 즉 메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효하는 컨셉을 써볼 수 있다든가 또 분쇄 공정에서 전처리 공정에서 과거에 쓰지 않았던 그런 공정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컨셉의 전환도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는 우리 잼하면은 빵에 발라 먹는 걸로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고기에 바르는 잼은 과연 없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고기에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소스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잼과 소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렇게 어떤 사용하는 컨셉을 바꾸게 해주는 거. 자, 우리 조미료 하면은 보통 가루 조미료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분말에 흰색 가루 또는 갈색의 우리 복합 조미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연두 같은 제품처럼 액상 제품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차별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제품의 모습을 우리가 식품의 유형이랑 다른 용어로 제형이란 말을 씁니다.
그 제형이란 말은 성상이란 말과 유사한 말이고요. 액상이냐, 분말이냐, 과립이냐, 페이스트냐,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예. 또 특이하게는 또 우리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중에 하나인 타블렛 제형을 일반 식품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타민 같은 경우죠. 건강기능식품으로 비타민이 아니라 비타민이 들어간 캔디류 같은 경우들이 가능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식품의 모습, 제형적인 모습의 컨셉을 완전히 바꿔서 시도해보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이죠. 원료와 원료 간의 융합인데요. 같은 과일과 과일의 융합도 융합이지만 아예 식품 원료의 벽을 뛰어넘으면서 융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쌀, 곡류와 과일, 채소를 결합해서 우리가 쌀과자를 만들었다. 이런 상황도 어떤 융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사례 이미지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건조 기술을 달리해서 과일을 말렸을 때, 즉 가운데 기술을 차별화해서 건조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품질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겠죠. 열풍 건조냐 또는 유탕 처리냐. 유탕 처리는 건조 공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종의 조리 가공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런 개념에서 동결 건조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식품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이죠. 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면 스프에 야채 프레이크 같은 걸 만들 때나 쓰던 기술들을 또 의약품을 제조할 때 쓰던 기술들을 식품에 접목시켜서 동결건조 과일칩을 만들어냈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부르는 대표 브랜드인 햇반이라고 부르는 제품인데요. 그 햇반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업한 회사가 아닌 후발주자 회사에서 이런 햇반을 만들면서 어떤 기술을 접목을 시키냐면 초고압 살균 공정 기술을 사용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씹힌감이 좋지 않은 어떤 곡류들, 잡곡류들에 있어서 어떤 조직감을 바꾸게 했고 또 비열 처리의 개념에 살균 기술을 적용시켰다는 개념들을 차별화 전략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기술의 차별화 부분이죠. 예, 그냥 참기름이 아니라 압착식 방식의 참기름이 아니라 초인계 추출로 만든 참기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그난 함량이 기존 공법 대비 얼마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압착 방식에서 여러 가지 맛에 복잡한 성분들이 없는 깔끔한 참기름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발효홍삼 볼까요? 이 발효홍삼은 역시 기술이 차별화된 발효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삼 하면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기능성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죠. 근데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는 홍삼을 흡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장에 있는 유산균의 균총이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다른 특정 진세노사이드로 바꾸면서 흡수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장의 유산균의 분포가 이런 진세노사이드를 전환시키는 유산균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나타난 일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일반 사람들인 경우도 장에 가서 작용해서 변화시켜야 할 작용들을 미리 제조 공장에서 유산균 발효 공법을 사용해서 미리 전환된 진세노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발효홍삼 제품을 제품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기능성의 발현 속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한테 일반 홍삼보다 발효홍삼이 더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의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뭔가 기존 제품과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흑마늘에 유산균 발효했다. 자, 이것도 새로운 시도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흑마늘은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으로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각적인 특성에서 좀 한계를 갖고 있어요. 보통 음료로서 소비자들한테 소비성이 강하려고 하면은 새콤, 달콤한 맛이 있으면 좋은데 흑마늘은 새콤한 맛이 덜하겠죠. 그래서 그 미각적인 특성을 올리기도 하고 또 유산균 발효에 의해서 흑마늘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유산균 발효에 의해서 그 기능성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발효라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기능성도 올리고 기호성도 올리는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호성을 또 올리는 데에서도 원료와 원료의 융합에 의해서 가능한 예시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한과하면은 기름에 튀겨서 텁텁한 맛이 있어서 많이 못 먹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한과가 아니라 생강이 들어간 한과, 우리 서산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서산은 생강의 주산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서산 지역에 한과를 생산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지역의 농산물 중에 생강에 주목을 하면서 이것을 한과에 접목을 시켜본 것이죠. 그랬더니 생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텁텁한 맛이 덜해지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커피 전문점에 가서 카푸치노를 드실 때 어떻습니까? 그냥 카푸치노를 드시는 경우보다 그 카푸치노를 제공받을 때 한 가지를 꼭 물어보죠. 시나몬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계피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걸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나몬을 넣은 커피와 아닌 커피는 엄청난 맛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불과 가루로 얼마 안 들어가는 양이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소비자들의 기호성에 큰 차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식도 이렇게 기존 주원료 말고 부원료를 일부 넣어주면서 기호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시도들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미 또 소개를 드린 바 있을 것 같아서 두유에서도 역시 이런 컨셉들, 즉 원료와 원료의 융합, 콩원료 말고도 단호박이 들어가고 또 블루베리가 들어가고 또 여기에 생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완주가 생산하는 진짜 두유에 실제로 그런 융합의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사업화를 했고 제가 이것을 과거에 개발한 바가 있어서 이것을 더 자세하게 그 개발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네요. 여기서 그 당시에 개발했던 제품들은 이와 같이 융합 기술이 접목돼서 그냥 두유만이 아니라 과채두유를 개발했던 사례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흑두유 하면은 콩 말고 다른 어떤 검은 색깔의 재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쉬운 방법이 있죠. 검은 콩을 써서 두유를 만드는 개념이죠. 이것은 컬러푸드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생강두유. 색깔은 큰 변화가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카푸치노의 시나몬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리두유. 다음에 단호박두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색깔을 보면서 단호박이 들어있구나라고 느껴지고요. 단호박이 들어가는 대신에 일절 단맛을 주는 다른 당류들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의 단맛을 느끼게 해주는 두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유액이 99.8% 그리고 소금이 0.2% 정도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무첨가물 두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시장을 다니면서 또 제가 식품 소비자로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소비 트렌드를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라면을 즐겨 먹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늘 라면을 먹을 때마다 이게 혹시 기름에 튀겨서 살을 찌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면서 라면을 먹을 때도 좀 세심하게
끓이는 과정에서 기름을 적게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어떤 라면이나 어떤 제가 좋아하는 제품의 어떤 건강에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라면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시장을 다니는 중에 이런 제품을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집에 갖고 와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개발의 포인트들, 차별화 전략들을 이와 같이 실제로 제품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스프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스프가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스프가 일반 라면에 흔히 들어가 있는 그 스프 속의 후레이크들, 동결건조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그대로 어떤 자연 그대로의 그 느낌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 유심히 볼 것은 뭐냐면요. 굴짬뽕이니까 굴 맛이 들어가야 되는데 굴 향을 넣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굴을 말려서 가루로 낸 굴 분말이 들어가 있는 스프를 따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라면에 그 짭짤하고 구수한 맛을 느껴주게 하는 그런 스프. 그래서 스프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결건조 채소 프레이크가 들어갔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면에서 보여지는 또 차별화 전략을 유심히 봤습니다. 자, 이걸 만드는 쪽에서의 아이디어이고 그분들이 또 선전하는 포인트겠죠? 예, 유탕처리면과 생명식감의 생라면, 뭐죠? 예, 생면식감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 생면식감은 우리가 면류에 생면, 숙면, 뭐가 있죠? 겉면, 그리고 유탕면이 있는데요. 유탕 처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했냐고 하면요. 바람으로 말렸다. 바람으로 말렸다. 건조 과정에서 바람으로 말리면서 구멍이 생긴다. 그래서 이 면발에 국물이 잘 스며들어서 국물 따로 면 따로가 아니라 면에서도 그 구수한 라면 국물의 그 맛을 느끼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리의 걱정을 줄였다. 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어떤 차별화의 흔적들이 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다리우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커피는 아니고 보이차를 이와 같이 만든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한번 제가 유심히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이차 하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침출차 형태로 만듭니다. 그렇죠? 발효된 보이차 잎을 말려서 이렇게 뭉쳐놓고 딱딱하게 굳어놓은 상태로 중국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을 갔다 오시면은 이 보이차를 우리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기능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건강한 차로, 고급 차로 인식돼서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을 해 오시죠. 그런데 저희 집에도 실제로 이 보이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 보이차가 저희 집에 냉동칸에 많이 보관되어 있다가 한 6년, 7년 정도 있다가 버린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 침출차 형태로 딱딱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보이차를 먹는 과정이 너무나 번거로운 것이죠. 어떻게 하냐면요. 냉동칸에 있는 걸 빼다가 망치로 깨서 그걸 주전자에 넣고 우려서 먹습니다.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2번, 3번 먹기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렇죠? 먹기가 불편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먹기가 참 편하게 만들었구나. 자, 보시는 것처럼 물에다가 그냥 스틱 한 포를 잘라서 넣어주면은 스르르 녹는 형태로. 심지어는 찬물에도 녹습니다.
찬물에도 보이차를.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유명 메이커의 우리 카누라는 제품이 있죠. 이 제품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 커피를 내려 먹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이렇게 1인 1포 이 개념으로 소포장의 스틱으로 나오게 하는 그 개념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카누 포장을 쓴 거다. 그러니까 포장만 바꾼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공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만드는 일반적인 공정입니다. 발효 기술은 당연히 들어가죠. 보이차는 어차피 원래가 발효한 차를 보이차라고 부르기 때문에 발효의 기술에 1300일을 발효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발효된 그 발효차를 갖고요. 추출 공정을 뒀다라는 것이죠. 자, 추출 공정이라는 건 우리가 소비자가 저라면 주전자에 넣고 끓여 먹는 과정을 공장에서 미리 추출을 해준 겁니다. 자, 추출한 걸 갖고 병에 담아주면 우리는 그걸 액상차라고 부를 텐데 얘를 또 부피를 줄이고 건조된 상태가 되고 유통기한을 길게 해주기 위해서 건조 방법을 썼어요. 근데 그 건조 방법을 어떻게 썼냐면요. 추출 후에 여과를 해서 건더기를 빼고 물에 녹아져 있는 보이차 성분들만 녹아있는 성분을 분무 건조 방식으로 건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분은 물에 쉽게 녹는 성분만 분무 건조를 했기 때문에 물에 타면은 그대로 또 쉽게 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기술은 발효 기술보다도 이 부분이죠. 분무 건조 기술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분무 건조 기술은 사실은 보이차 같은 다류 쪽에서는 쓰지 않던 기술이죠. 어디에 주로 썼던 기술이죠? 이런 커피를 만들 때 쓰던 기술을 여기다가 접목시키면서 전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보이차를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과거에 개발했던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하면은 사과와 다른 관능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와 배는 정말 많이 소비되는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적성이 많이 다릅니다. 자, 뭐가 가공하기가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에 과일 중에 사과와 배를 주로 이용한 제품들을 보면은 사과가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은요, 이런 부분입니다. 사과가 갖고 있는 관능적 특성 중에 새콤달콤한 맛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문제가 아니겠죠. 사과 입장에서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반면에 어떨까요? 사과에 비해서 새콤한 맛이 덜합니다. 많이 없죠. 주로 달콤한 맛으로 배가 달콤한 맛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새콤달콤, 그냥 배는 달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소비자들은 이것을 음료로 만들었을 때도 이왕이면 새콤달콤한 음료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배 음료가 사과 음료보다 덜 팔립니다. 또 하나가 저장성이 떨어져요. 즉 산도가 높지 않으니까, pH가 낮지 않으니까, 그죠? pH가 높으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사과가 우리가 가을에 수확해도 겨울과 봄, 자라면 여름까지도 오랫동안 저장이 되는 거에 비하면 배는 금방 곪습니다. 그렇죠? 이런 저장성의 문제도 있어서 배가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를 갖고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한계가 결국은 새콤한 맛 때문에 그렇다면은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산도 조절제를 넣는 거겠죠? 구연산 같은 거겠죠. 우리 잼을 만들 때. 그래서 배를 만들 때 그걸 배를 잼을 만들려고 하면 구연산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고도 잘 안 만들어져요. 사과보다도. 그런데 제가 새로운 발상을 해봤어요. 배를 갖고 가공할 때 구연산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발효 기술인 유산균 발효 기술을 써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유산균 발효한다는 의미는 이런 거네요. 배에 넘치는 당 성분들을 갖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게 해줍니다. 그 유산균은 그 배를 당 성분을 먹고 뭘 만들어낼까요? 이름이 유산균이니까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유산, 즉 젖산에 의해서 pH가 떨어집니다. 산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제품은 뒤에 우리가 원재료명을 쓸 때 구연산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뭐라고 쓸까요? 유산균이 들어갔다라는 걸 쓸 수 있겠죠. 물론 멸균하지 않고 살아있는 균 상태로 제품을 만들면 유산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유산균이라는 말은 첨가물로 썼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첨가물이 아니라 오히려 선호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선호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한번 음료에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맛이 정말 좋아져요. 새콤한 배주스가 나옵니다. 상큼한 맛이 나오고요. 또 하나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앞서 흑마늘 설명을 드릴 때 유산균 발효에 의해서 기능성이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유산균 발효에 의해서 이 배주스가 이와 같이 폴리페놀 함량이 40%가 늘어나고 기능성 중에 항산화 기능성이 28%가 늘어나서 그 물질이 늘어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은 배주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냥 배주스보다는.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어느 쪽으로 적용을 시켜봤냐면요. 음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배를 이용한 소스를 만들 때 그냥 단순히 배를 갈아서 넣어주는 소스가 아니라 유산균 발효 처리해서 넣어준 소스로서 기능성과 기호성이 높은 소스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특허 출원을 했더니 특허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원리를 또 한 번 써먹어 봤습니다. 어디다요? 잼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잼을 우리가 학습한 것처럼 당산비가 맞아야 되죠. 예, 펙틴과 당산비가 맞아야 되는데, 자, 과일인 배에 펙틴이 있습니다. 근데 당은 많고 산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산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또 구연산을 넣어야 되는데, 앞서 음료에서 했던 방법처럼 구연산 대신에 유산균 발효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구연산이 없는데도 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배를 갈아서 농축하고 거기다 설탕을 넣는 것만으로는 잼이 절대로 안 됩니다. 산의 역할이 뭐였죠? 촉매 역할이에요. 어떤 촉매? 계라의 촉매. 젤로 만들어주는 과정의 촉매 역할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반고체 형태로 쫀득쫀득한 잼이 안 나오고 흐르는 물성에 어떻게 보면 농축액이 나옵니다. 잼이 안 나오고. 그런데 이 기술이 들어가면서 희한하게도 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기술을 역시 특허 출원을 했더니 특허가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기술들, 하나의 요소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요.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을 융합시켜 보는 겁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뻔한 기술에다 하나의 기술을 넣는 거 몇 개의 사례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기존 만드는 방법에다가 A라는 기술과 B라는 기술을 써서 정말 다른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보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사업하는 와인을 사업하시는 쪽에서 이것들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자, 기존에 아로니아 와인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뭐 포도 와인도 마찬가지겠죠. 일반적인 와인 발효 공정의 공정 흐름도인데요. 두 가지의 특허 기술을 써봤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포도와 다르게 아로니아를 갖고 와인을 만들면은 포도보다 기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로니아를 단독으로 넣는 것보다는 포도와 아로니아를 같이 결합해서 쓰는 것이 좋겠고요. 아로니아를 쓸 때는
그 한계점이 뭐냐면 아로니아 갖고 있는 풀냄새예요. 풀냄새. 풀내음을 어떻게 줄이냐가 핵심 과제였는데 마침 풀냄새를 줄이는 특허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를 원료로 해서 풀냄새를 제거한 다음에 발효하고 숙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별도로 와인 숙성을 해놓은 포도 와인과 브랜딩을 해서 만드는 브랜딩 와인을 만드는 기술이 첫 번째, 즉 아로니아의 풀냄새가 제거된 브랜딩 와인을 만들어 보는 기술을 하나 적용시킬 수 있고요. 자, 이제 와인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어떤 걸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냐면요. 이제 소주나 와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저도주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즉 도수가 너무 높은 거, 알코올 도수가 너무 높은 거를 소비자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을 취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분위기를 맞춰주는 정도의 기호식품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 시장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품목 중에 하나가 스파클링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음료에서도 스파클링이 바람이 불듯이 탄산감이 있는 그런 와인. 우리 스파클링 와인이겠죠? 그 탄산이 있는 스파클링 와인은 그냥 자연 발효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탄산 주입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새로운 특허 기술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즉 스파클링 와인 제조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두 개를 병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긴 시간 동안 기술의 차별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의 차별화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포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한번 제가 몇 가지 이미지로 갖고 와 봤습니다. 앞서 개발했다고 하는 이 스파우트 파우치 형식의 잼은 그야말로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숟가락이 필요 없겠죠? 짜 먹으니까. 그래서 곰팡이가 안 쓸 겁니다. 유리병이 아니니까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갖고 다녀도 될 정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포장들 봤나요? 여러분들이 파우치 포장의 쌀과자들을 많이 봤는데 소비자들은 또 여기까지 갑니다. 뭘 원하느냐고요? 자, 이 쌀과자를 주로 구매하는 구매자는 누구일까요? 주로 애기 엄마들입니다. 애기 엄마들이 아이들 분유, 그 다음에 아이들 간식들을 아기 바구니나 가방에 넣고 다닐 텐데 파우치 방식의 과자는 가방 안에서 쭈그러지면서 과자가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포장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것이죠. 자, 생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생수, 오른쪽에 생수 똑같은 300ml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오른쪽 거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손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쭉이 생수를 더 좋아합니다. 자, 왼쪽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구마 하면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뭐죠? 공유가 아니라 뭐죠? 우리 고구마 감자, 서류라고 하죠. 서류 가공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포장이죠. 즉 고구마를 미리 쪘습니다. 그래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어디다 포장했죠? 진공 수축 포장에 포장했습니다. 또 이것은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돌려서 살짝 데워 먹어도 된다. 그냥 먹어도 되지만요. 자, 티백 우리 침추차죠? 재미있는 컨셉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틱 포장의 오일입니다. 자, 주스인데 3리터짜리 주스예요. 3리터짜리 주스를 그냥 우리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그 3리터짜리를 컵에 따를 때마다 많이 흘렸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스는 재미있게도 수도꼭지를 달아놔줬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컨셉들은 다
누구의 관점인 거죠?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가 불편하게 하는 부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개선하거나 또 디자인 감각, 미적인 어떤 외형적인 감각, 그 다음에 포장을 뜯고 먹는 과정에서도 어떤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간장에, 전통 간장에 포장 용기들이 이렇게 변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장이 이제 싸구려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프리미엄 포장에 담으면서 고급화되는 그런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에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서 어떤 용기가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용기인지 아닌지를 보고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다시팩이라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티백 포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려 먹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와요? 가로로 그냥 타먹는 건데 그것도 알약 형태로 나옵니다. 이거는 제형의 변화죠. 제형의 변화예요. 포장의 그 전 단계의 변화입니다. 예, 고추장을 이와 같이 스파우트 파우치로 해서 보관하기 좋게 포장을 담아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제가 차별화 전략의 3가지 사례, 원료도 차별화하고 공정도 차별화하고 포장도 차별화하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 예시들을 갖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